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동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야를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는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용도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계급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또 자본 축적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 때문에 고소득층, 또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동시에 부동산 문제가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될수록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죠.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천편일률적 정책을 반복적으로 동원해 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이슈로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도 연결되는 정치 영역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는 일은 매우 민감하고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언론이 공정성, 균형성, 심층성 등과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더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는 걸 송 기자님도 잘 아시죠? 부동산 관련 기사에는 언론이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이다. 심지어는 기레기들이 쓴 기사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악플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댓글을 보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부동산 보도, 특히 주택시장 관련 보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국민과 언론학자들이 국내 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보도가 지나치게 재테크 측면에 치우쳐 있고 내용도 수박 겉핥기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깊이 있는 부동산 기사를 쓸 때도 있지만 정작 독자들은 시장 동향이나 거래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읽습니다. 기자들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 읽히고 깊이 있는 좋은 기사를 쓰면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요. 그렇죠. 이런 딜레마는 현장에서 부동산 분야를 직접 취재하고 또 보도하는 일선 기자들도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내 언론사가 다루는 부동산 보도의 종류와 뉴스 제작 관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도 영역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보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현황이나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많은 뉴스 독자들이 부동산 보도를 통해서 부동산 동향과 같은 실물 경제 현황을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며 행동에 나서는데요. 따라서 언론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어느 정도의 영역을 다루는지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사회적 공론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동산 보도를 좀 세분화해 볼까요? 저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부동산 산업, 그리고 부동산 학문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현황에 대한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세,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 국민의 부동산 심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 유형의 부동산 보도는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부동산 이슈 자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다른 관점을 지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언론 전문가들이 국내 부동산 관련 보도가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MF 이전 언론의 부동산 보도가 주로 흥미성, 생활정보 위주였다면 이후에는 관점의 다양화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보도 분야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 2000년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기로 관련 보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동산 정책 보도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분석, 그리고 비판, 전망 등이 주요 주제인데요. 부동산 보도 중에서 가장 비판이 집중되는 곳도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아마도 신문, 방송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극도로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2013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접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부동산 3법에 관한 입장이 정말 뚜렷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보수 언론의 경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독자층의 기대 심리 강화를 반영한 반면에 진보 언론의 경우는 정부 비판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우세하게 보도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정부인 2017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두 진영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완연히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보수 언론은 부정과 우려, 진보 언론은 기대와 긍정에 가까운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었죠. 부동산 산업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부동산 산업은 국내, 해외, 건설 경기와 건설업체들의 동향을 주로 다루는 건설산업 기사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 부동산 관련 직종의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산업 기사로 나눌 수 있고요. 부동산 학문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주제와는 사뭇 떨어져 있는데요. 도시계획, 개발이 가장 큰 축이고 해외의 개발 트렌드, 도시재생 사례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부분이지만 약간은 전문적인 분야라 뉴스 소비자들에겐 접근하기 어려운 테마로 꼽히죠. 맞아요. 부동산 산업과 학문의 보도 영역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언론의 취재원에 대한 편향된 의존성, 부동산 직접 재테크로 쏠린 보도 양상, 그리고 투기를 조장한 듯한 태도, 심층 분석의 부재 등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부동산 산업과 학문에 대한 언론사들의 외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태도도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뉴스를 제작하는 환경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뉴스 수용자들이 주택 매매를 염두에 두고 언론 보도에 접근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심층 분석 보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목해 볼 건 언론사마다 다른 부동산 취재 방식입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부동산 보도 기사는 대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서울시 출입기자,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등 부동산 시장 담당 기자들이 협업하면서 작성되는데요. 종합지와 방송사는 부동산 관련 보도를 경제부, 산업부, 정치경제팀 등에서 두세 명이 담당하고 정책과 시장 이슈를 모두 담당합니다. 대부분 경제면의 일부를 써서 부동산 기사를 내죠. 몇몇 종합지는 일주일에 한 면 정도 부동산 분양이나 개발 현장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고정 지면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종합지나 방송사는 부동산 시장 담당이 따로 없을 때가 많고 경제지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맡아서 부동산 산업 영역을 따로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텍스트 뉴스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특히 제가 일하는 경제지의 경우 영상 편집을 위해 2~3명의 제작팀 인원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고, 기자들도 텍스트 뉴스 제작과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영상 콘텐츠만 제작하는 팀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보도 트렌드는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보도에 있어 바뀌어야 할 관행들이 남아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취재는 공무원이 일단 1차 취재원이고, 전문가에게 평가와 전망에 대해 듣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전문가는 학계, 부동산 시장, 부동산 데이터 분석, 건설사, 공인중개사 등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 중 하나는 증권이나 금융 분야와 달리 부동산 전문가층이 정말 얇고 한정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는 다른 경제 분야와 달리 얻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데요.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 제공 출처나 민간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정도가 유일한데요. 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영역을 보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도시계획 분야는 다소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만일 어떤 기자가 부동산 관련 부서의 발령이 나도 용어나 시장,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한참이 걸려요. 하지만 일부 경제신문을 제외하고는 만성적 인원 부족에다가 또 잦은 출입처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스의 신뢰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기사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동산 시장 파악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침소봉대형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급락하는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기억나시죠?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된 주택가격 급등기에 A 아파트 한 달 만에 1억 원 급등, B 아파트 평당 1억 원 넘겼다와 같은 기사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도배했잖아요. 이 기사를 보면 독자들이 주택가격이 상승기라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나만 집을 안 사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류의 기사들은 당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아파트라도 동과 층, 향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요소들을 무시하고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사의 대부분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매매와 임대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거래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하지만 A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다는 식의 기사는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을 빌어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2019년과 2020년 이뤄진 특정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 관련 기사는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죠. 결국 기자가 좀 더 화제성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스스로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정치 편향적인 부동산 보도도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기사는 정치 기사로 분류돼야 할 정도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쓰여지고 또 읽혀지게 되니까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수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면 언론은 해당 대책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대책의 내용보다 대책을 내놓는 사람, 즉 메신저에 주목해 기사 방향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정부 초기 국토부 장관이 추가적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언론들은 집을 더 지어봤자 투기꾼들에게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기사했을 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보수 언론은 부동산 관련 과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대책이 나왔을 때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 사실이죠. 주거 안정 목표 대책을 제시하는 기사가 아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쓴 부동산 기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부분의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 결과는 부동산 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독자들도 정치적으로 부동산 기사를 읽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기사는 받아쓰기식 기사입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가지 개발 관련 청사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무분별하게 비판 없이 받아쓰다 보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꼴이 되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부분 기자들은 이런 보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보도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A 언론사라는 곳이 특정 아파트의 거래 가격 기사를 쓰는 순간 데스크에선 우리도 저런 기사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연락이 오죠. 이를 한두 번 설득을 통해 막는다고 해도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선배나 데스크에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사를 써야 독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는지 등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관련 데이터를 봐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원에서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0%가 올랐다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이게 많이 오른 것인지 적게 오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기관들이 작성하는 통계마다 약간씩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각각의 기관들이 생산하는 자료를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 건 기자의 몫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기자가 스스로 관련 통계를 모아 분석하고 재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 기사는 일상적으로 쓰는 통계 관련 기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지난 정부 당시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임대차 제도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책의 범위가 넓고 숫자도 많았던 만큼 대부분 기사는 그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는데요. 물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설명하고 이를 알리는 기사는 꼭 필요한 기사이지만 이런 기사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기사가 대책의 속살을 파헤치는 깊이 있는 분석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 임대차 3법의 내용과 함께 향후 법이 어떻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 3법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사는 아니니까요. 신뢰받는 부동산 기사를 위해 또 필요한 것은 한국의 주택 문제의 근원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기사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택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지적하는 기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획 기사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이런 공자님 말씀을 담은 기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기사도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라는 공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지만 미래 후손도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편리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용적률과 같은 공공재를 마구 써버린다면 미래에는 도시 설계를 위한 공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장밋빛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개발 계획 속에서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기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참고할 만한 좋은 기사들도 많잖아요. 중앙일보에 게재되는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는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다뤄온 기자의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기사고요. 2020년 서울신문에서 신년기획으로 연재한 2020 부동산 대회부는 강남북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를 만드는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며 독자들의 반응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기사는 어떻게 쓰든 욕을 먹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사를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부동산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라는 것에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갖는 의미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재화로서 갖는 의미가 섞여 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도덕적 올바름부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까지 다양하고 또 이만큼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는 기사도 없으니까요. 부동산 기사는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잘 써야 하는 기사죠. 주택정책 관련 기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춤을 추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도덕적 올바름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혹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 양산되는 것을 돕게 되는 건데요. 잘 쓰여진 부동산 기사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이 크고 어려움이 많지만 어느 기사보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으로 동료 기자분들이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